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발등을 더욱 길게 늘였다. 바닥에 닿는 발끝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샤세, 샤세. 나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며 샤세를 뛰었다. 안아방, 안오. 팔이 넓게 벌어지고 멀리 나아가며 나는 춤을 추었다. 높게 날아올랐다. 주떼, 주떼, 그랑주떼. 김혜나 소설가의 그랑주떼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레드구피 새 쌍을 입양했다. 조그만 어항과 인조 물풀도 샀다. 가만히 있는데도 구피의 지느러미는 쉼없이 꼬리를 치고 있다. 먹고 살겠다고 최선을 다해 애교를 부리는 건가? 마음이 짠해졌다. 시방 우리들은 안전하고 지극히 평온하다. 오늘 다락방의 꿀단지는 김산 시인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은는이가라는 독특한 제목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 나와 계십니다. 정끝별 시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정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 목소리 좋은 남자가 이상형이었다고. 지금 남편이 좀 덜 생기셨어요. 제가 봤잖아요. 깜짝 놀라고 잘생기셨던데요, 언니. 아니에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 생각하더니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소리에 예민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잘 스며드는구나. 그렇게 해서 2, 3년을 연애를 그러니까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목소리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 예민하다는 거를 깨우쳐준 사람입니다. 제가 목소리 얘기를 서두에 왜 꺼냈냐면 이번에 펴내신 시집을 저는 정독을 했잖아요. 네. 보면 남의 이야기, 남의 그 삶에 대해서 되게 귀 기울여 있는 시집 같았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에 대한 얘기가 비유적으로 좀 저한테는 들려서. 네. 제가 상담 많이. 제가 잘 맞춘 거죠, 그러면? 예. 아니, 그 목소리 좋은 남자 얘기를 하셔서, 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우성의 몸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는데, 목소리를 제가 좋아하는구나. 저도.
그래서 네. 정우성에 대한 호감이 있었구나. 예, 이런 거를 뒤늦게. 예, 보통 여자들이 네. 잘 모르는데 그 목소리에 훨씬 시각보다 청각에 더 아.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미덕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언니 앞에서 별별 얘기를 다 하니까. 우리가 너무 시집 내셔서 모셨는데 너무 서두에 잡담이 길었어요. 그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신지 모르시는 또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짧게 양력을 읽어드릴게요. 네. 정급별 시인은 1988년 문학사상의 시가, 1994년 동아일보의 평론이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자작나무 내 인생, 흰책, 삼천갑자 복사꽃, 와락, 그리고 이번에 펴낸 은는이가가 있고요. 또 유심작품상, 서울시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인이자 평론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죠? 네. 88년 데뷔시니까 올해로 몇 년째신 거죠? 계산을 해볼까요? 26년 야, 제 15년 됐는데. 사반세기. 그 26년 동안 그러면 쓰신 시가 대략 몇 편 정도 될까요? 이번에 5번째 시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0 정도 생각하면 57이 35, 350편에서 400편 사이겠네요. 부지런하게 사셨다.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니에요? 완전 과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6년간 5개를 냈기 때문에 그 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막 2년 만에도 내고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느리고 10년 만에 내는 사람에 비하면은 부지런한 거고요. 그 시인을 보면 되게 천천히 늙는 느낌을 받아요. 네. 왜 그럴까요? 언니도 천천히 늙으시는 거잖아요. 글쎄 저는 좋은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심이라는 단어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제 책 중에 시심 전심도 있습니다. 네. 막간 광고였습니다. 네. 시심이 있잖아요. 네, 시인들에게는. 근데 그 시심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게 동심이라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인들, 큰 시인들을 보면 뒤에 갈수록 정말 어떤 경계라든가 어떤 게 없는 아이 같아지더라고요. 아,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서정주 선생님을 뵌 적이 있어요. 운 진짜? 좋게. 네. 근데 그분을 뵈면서 어떤 경계라든가 어떤 막힘 이런 게 없는 상태이시구나 하는 느낌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다른 것 너무 멋진 예들도 많지만 저보고 네.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네. 보시자마자 이화에서 1등 한 눈빛이네. 1등 했네. 뭐 이런 근데 막바로. 맞으신 거예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이렇게 천진함 어떤 바로 오는 얘기를. 가늠하거나 뭐 이렇지 않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제 눈빛이 좀 촉이 좋다는 정도의 표현인데 물총 쏘시듯이 그냥.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근데 진짜 좋은 시인들은 동심에 가까운 그러다 보면 표정도 조금 덜 늙고 그리고 늙어도 예쁘게 늙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괜히 오버한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이에요. 아니 꿈이에요. 5, 60대가 된 남자 선배 시인들을 보면 그 연배의 남자 직장인들하고 봤을 때 한참 동생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대 때는 오히려 더 늙은 느낌인데 예. 연배가 갈수록 되게 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시미콜 동심이요. 그 생각을 못했네. 막힘이 없는 경계가 없는 어떤 지점으로 도달하는 게 큰 시인의 네. 갈 길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화여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얼마 전에 이화여대로 옮기셨잖아요. 네, 1년 네. 됐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시 얘기 많이 해주시죠? 그렇죠. 저야 뭐 시를 쓰고 읽고 가르치는 게 제 3대 업종이라.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한창 명민한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한테 네. 시를 가르친다는 일, 시를 읽힌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것도 새삼 짐작을 하면서 나름 또 얼마나 또 보람이 되는 순간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시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보통 가르치시는 편이세요?
얘기해 주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작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시와 음악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하는 혹은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 시와 음악. 네, 시와 음악이 있어서 참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고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수업의 단초가 이거다. 그러면서 수업을 시작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이야 뭐 성형, 연봉, 취업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중심이잖아요. 대학 평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떨 땐 수업하다 아이들이 울기도 해요. 시 시를 얘기. 읽다가. 아 진짜? 정말요. 특히 어떤 게 얘기할 때 이렇게 울어요? 어떤 시를 읽다가 너무 슬퍼요라기도 하고 자기가 시에 대해서 발표하다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그 집중도라든가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듣고 과정이나 듣고 나서 시가 너무 좋아졌다. 시를 써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의 힘이다. 아니죠. 시의 힘이죠. 아니요. 시의 힘이에요. 예. 시의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잘못 인도한 게 아닐까. 혹은 그 아이들이 그 학기에는 들었는데 사실은 그 다음 학기에 또 다른 취업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미안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내가 어떤 것들을 못 해주고 있다는 진로를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 니들이 나가서 어차피 25이 넘고 대학을 넘어가면 험난한 세상을 네. 살 텐데 그때 시와 음악과 더불어 이 시가 생각난다면 난 좋은 선생일 것도 같다. 근데 모두가 취업을 공부할 때 시를 알고 취업을 준비하는 거 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소개서만 써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시를 쓰는 친구들은. 네. 그래서 아마 시를 쓰면서도 언니처럼 네. 시를 쓰면서도 교수로서의 삶, 뭐 아내로서의 삶, 뭐 여자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다 잘해내는 똑똑한 아이들을 키워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시가 뭐 꼭 여러분이 시인이 되어야 되지는 않는다. 시를 연구하거나 그러나 네. 여러분이 시를 잘 외워두면 여러분이 엄마가 됐을 때 네. 아이에게 안 돼. 그러지 마. 찌찌 이런 말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기가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아이들은 세상 사물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뭐 마이크하고도 대화하고 네. 컵하고도 대화하는 네.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컵 만지지 마 위험해 그러면 컵이 떨어지면 컵이 깨지면 얼마나 슬프겠니. 사실은 이게 시적인 발상이잖아요. 언니는 이렇게. 그 말투가 어울리는데 나는 안 어울린다. 아니 저도 못했어요. 아이 네, 키울 때는 네. 다급해서. 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그런 어떤 시적인 언어와 시적인 사유가 우리 일상에서 퍼졌으면은 참 좀 넉넉하고 품격이 있고 그런 말이 서로 주고받겠다. 사실 말은 정신을 담고 있기 그쵸. 때문에 마음이나 담고 있기 때문에 시적인 어떤 말들이 많은 사회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각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수업 듣는 마음으로 지금 되게 경청했어요. 저한테도 시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꾸 좀씩 놓치고 살 수밖에 없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 툭 건드려주면 툭 터져요. 막 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처럼 저도 지금 눈물은 아니고 저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마 조금 그런 진물이 나고 있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래서 이게 인문학이나 문학이 죽어가는 시기에 오히려 저는 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어떨 때는 막 자부심이 그리고 시대는 돌잖아요. 네. 언젠가는 시의 시대가 다시 네. 그리고 문학의 시대가 왜냐하면 인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각박하게 살 수만은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정화작용이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문학을 공부해라. 지금 문학을 시작해라. 그럼 20년 후면은 다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시집 얘기를 조금 할게요. 네. 같이 더불어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집
내시면서는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시집이 2개밖에 꼴랑 없어가지고 그냥 아직까지도 뭐 내가 시인이다라는 자의식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언니 정도 내면 조금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 시집을 낼 때마다 이렇게 산을 하나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시집 내면 기쁘다고 하지만은 내는 순간 다시 너무 빈털터리가 거지가 된 것 같고 다시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떻게 채우나 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막 그 막막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시인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 뭐 그런 막 막막함이 오는데 매번 매번요. 매 시집 예. 똑같은 그런 마음이. 예. 그런데 그냥 제 자기 평가로 저는 첫 번째 시집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네 번째보다는 다섯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나마 제 연륜과 함께 뭐 이렇게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도 하겠지만 다섯 번째 시집을 내고 나니까 막막함은 곱하기 5배죠. 아, 근데 또 어떻게 다시 새로 쓰나 시를 어떻게 썼지 하는 막막함이 있는데 다섯 번째 내고 나니까 이전하고 다른 거는 내가 시를 안 쓰더라도 못 쓰더라도 나 시인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럼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당연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5번째 정도 되니까. 예, 그리고 나이도 뭐 이게 뭐 모두 있겠죠. 그래서 잘 버텨왔다. 난 누가 뭐래도 내가 시인인 것 같고 안 쓰더라도 시인이었다고 얘기할 거야라고 하는 그 느낌이 좀 5곡의 정도 넘으니.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번 5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 스스로한테 참 대견하다 그래도 어떻게 5번을 넘어왔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이번 은눈이가라는 제목도 그랬지만 와락이라는 제목을 그때 나왔을 때 들었을 때 와락이란 단어를 제가 어딘가에 쓸 때마다 언니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와락을 쓸 때 언니 얼굴이 확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은눈이가라는 이 제목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은눈이가가 기본이잖아. 그걸 못 쓰면 문학을 못해라고 말할 때마다 언니 얼굴이 이렇게 스쳐갈 거여서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저처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교육학과 선생님께 네. 이 책을 드렸는데 한국어 교육학과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덕담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한류를 타고 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나갈 때 네. 교재 제일 앞에 실려야 할 시일 거라고. 근데 이거 번역은 못해요. 그죠? 번역 뭐라고 해요 이거 언니? 누가 해줬어요. 제 친구가. 되긴 된대요. 저는 아주 영어 실력이 짧기 때문에 is 아닐까 했더니 그냥 이렇게 동사가 is 네. 2개면은 일반적인 되잖아. is a라고 안 되게 될까? 그것도 되게 시적이네요. 그랬더니 영어를 잘하는 영국 유학을 한 제 친구가 아니래요 그거. being subject 뭐 이렇게 근데 하더라고요. 저는 이즈아가 훨씬 시적인 것 같아요. 우리 수준에 맞는. 그 제목으로도 쓰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데 이번 시집 준비하시고 또 이제 마무리하실 때까지 이번 시집에서는 내가 이것만은 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여주려고 조금 해야겠다라는 것이 좀 있으셨던 게 있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시도 쓰고 평론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참 많이 한다. 네. 이것저것 산만하게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25년 그리고 뭐 등단하기 전까지 생각하면 30년이더라고요. 그냥 시였더라고요. 시를 읽고 쓰고 가르치는 뭐 시 하나였더라고요. 그쵸. 책들도 참 많이 낸 편인데 다 시에 관련된 거였더라고요. 네. 근데 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첫 시집의 평가 중에 하나가 신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이기도 하지만 참 너무 다채로워서 너의 성격이 뭔지 하나로 집중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한 25년쯤 되니까는 not bad한. 그러니까 저는 다르게 얘기하면 넓게 팠던 거고 처음부터 저는 그냥 시, 사랑, 시간 거기에 가족이 있었던
다 내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그게 삶인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첫 시집부터 계속 지금까지. 변주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집에서도 역시 시가 뭐지? 내 삶에서 시가 뭘까? 그다음에 시라는 이름으로 저는 비유를 많이 직접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사랑으로 많이 변하긴 했는데 저한테 늘 사랑은 시 같고 시는 사랑 같고 이게 다 도달할 수 없는 완성되지 않는 너무나 지난한 그냥 과정에서 멈출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또 시간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시, 사랑, 그리고 시간 이게 기본적으로 첫 시집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냥 꾸준히 매달려 이어져 왔던 어떤 거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이 시집에 실린 시 몇 편을 어디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는 그 제자의 죽음, 자살한 얘기 네.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그거를 찝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언니가 되게 어떤 현상을 물론 시적으로 뭐 툭 이제 뭐 쏘기도 하지만 아주 차근히 이렇게 돼서 이러이러하게까지 이런 얘기까지도 되게 잘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와락을 내고 나서 남진우 선생님이 네. 남진우 선생님 원래 쌀쌀 맞으시잖아요. 별 말씀을 안 하시죠. 코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덕담 비슷하게 아주 덕담도 아닌 듯이 해줬는데 청구편시에는 있는 스토리나 서사가 자기는 좋게 봤다고 이렇게 진짜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잘 느낀 거네요, 저도. 네. 그러면서 제가 듣는 거는 소설을 써도 잘 썼을 것 같다고.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남진우 선생님이 얘기할 때 내 시에 이미 와락에서부터 그 이전에는 저도 자각을 못했는데 서사가 있구나. 그를 날카로운 남진우 선생님이 네 시에는 네. 서사가 있고 그게 너의 장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남한테 이렇게 어떤 베푸는 마음이 좀 친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요 그 시도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별말 안 했는데 눈앞에 너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쵸? 상황이. 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읽는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냥 요요 소리 나거나 그 장난질 갖고 썼을 텐데 언니는 배려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그려지니까 이게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선명하게 만져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시집에서도 왜 이러이러한 시들을 왜 공통적으로 좋아하지라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시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새. 그러니까 좀 되게 마음도 좀 위로도 받고 또 이렇게 남을 또 이렇게 찾아보게도 되고 시선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또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집이. 네. 또 하나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첫 시집을 냈을 때 허수경이라는 시인이 비슷한 또래예요. 동갑이죠. 근데 이제 학번이 그런 게 있구나. 더 위에. 그런 게 있구나. 네. 네. 근데 허수경 시인이 첫 시집 냈을 때 저한테 너는 가족 얘기할 때 시가 굉장히 좋대요. 이번 시집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첫 네. 시집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고 그게 꼭 칭찬 같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는 가족이 아니라 시대나 사회를 막 그쵸. 약간 삐뚤어지고 싶어하는. 네, 막 지금 나는 여기에 몰두해 있는데 네. 그리고 시의 형식적인 거에 막 몰두해 있는데 가족은 그냥 띡 해서 내가 몇 편 쓴 건데 그러니까 제가 힘을 기울였던 거는 가족 시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5번째 시집까지도 역시 그 서사와 관련돼서 가족이 들어간 시들이 서사와 가족과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그냥 이렇게 상상하기 스토리가 그려지면서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점심 먹었는데 그분은 학문의 역사라고 하는 그 가족 네. 중에 아버지에 관한 네. 시인데 그 시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임팩트가 강한 시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언니가 되게 5건의 시집을 저는 다 본 결과 사랑을 많이 받은 집에서 잘 큰 거예요.
뭐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 관계가 끈끈한 게 있어요. 그게 바탕이 돼서 네.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거나 둘러볼 때 되게 여유롭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읽는 우리들이 되게 편하게 찾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대방이 나한테 이랬으면 좋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아마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사남 이녀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어떤 결핍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해줬으면 혹은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전 동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사실은 베풀고. 예, 제가 아랫사람들한테 굉장히 약해요. 어떻게 막 다 해주고 싶고 저도 많이 받았어요. 언니가 준 거 이런 거 표시할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 저 약간 우스갯소리로 끝별이라는 이름이 본명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호적 이름이죠. 특히 원고료를 지급해야 되는 관리부에서 예. 정급별 시인의 본명이 정급별인가요라는 게 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제가 88년도에 등단했을 때 네. 이제 와서 사진 찍으라고 하면서 그 편집부 네. 그때 문학사상에서 예, 구효서 선생님이었나 뭐 그러셨어요. 그분이 저 보자마자 이 필명이 동시시인 같고 촌스러우니 본명으로 냅시다 이랬어요. 사남 이녀 중에 언니만 이름이 예, 저만 한글이고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사랑 너무 많이 받은 느낌 나요. 아이고 동시시인 같다고. 그러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예, 한 없어요, 명도 없어요. 없죠. 전화번호부에 한 명 있는 이름 갖고 싶었거든요. 저는 동네 개 이름이잖아요. 저는 그 좋지 않아요, 선생님.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제가 너무 좀 딴기를 썼었는데 시집 외에 시와 관련된 책을 되게 좀 여러 권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예. 내신 편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가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는 시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기획이 된 책들을 되게 많이 내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글쓰기는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기획거리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뭐 이런 지금까지 했던 뭐 짧은 시를 모아서 한다거나 뭐 이번에 돈시집도 예, 내셨잖아요. 밥시, 돈시 예. 뭐 이렇게 밥시, 테마별로 돈시. 엮은 것도 네. 있고 여행을 쫓아서 간 것도 있고 뭐 아이들 시에 관해서도 있고 뭐 교과서 그렇죠. 예,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도 쉰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벌리기보다는 혹시 이제 적게 써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한두 번은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로운 기획을 하기보다는 시에 조금 더 시간이 나는 대로 더 몰두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력도 딸리고. 아니,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하셨네. 그러니까 제가 리스트로 알았던 거와 시와 밥, 돈, 뭐 여행, 아이들, 뭐 교과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많은 일을 실혼집도 많이 냈습니다. 그만하셔야겠네요. 그만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예. 가능하면 그만하고 하나 정도가 있긴 있어요. 이건 근데 비밀이에요. 네. 근데 시하고 상관이 없는 시적인 어떤 꼭지인데 그래서 살이 안 찌시나 보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벌리지는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공부하고 싶거나 시를 잘 모르는데 좀 따라가고 싶은 친구들이 시집의 어려움을 좀 느끼잖아요. 시집부터 읽기에. 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시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실론도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럴 때 시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책들을 좀 보고 시작을 하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이드북으로는 되게 값어치가 되게 있다고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 3년 후면은 나올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제 공부라든가 뭐 어떤 이론적인 시 외의 것의 정점은 시작법 책이에요. 지금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년 된 작업이에요. 뜨문뜨문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셨다, 정말. 그래서 그거는 뭐 2, 3년 만에 나올 것 같고, 그거는 그냥 이제 방점이고, 나머지는 다 희약가시일 거예요. 근데 시로서 아무튼 제가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의 마지막 최종 그거는 이제 시작법책 하나가 딱 나오면은
그다음에 저는 시인으로 열심히 씻어야죠. 네, 시작법이 좀 저는 뭐 오교 선생님, 뭐 김준호 선생님 이런 분들 뭐 관련된 거를 거의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그냥 학교에서 교재로 배웠기 때문에 네. 되게 또 기대가 되게 되는데 이번 시집 은는이가에서 언니 목소리로 한 편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박또박 한 편을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어디서 누군가가 네. 은는이가라는 이 표제시를 네. 어떻게 읽을까 네. 막 고민 바로 열고 뭐 이렇게 되나? 고민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네. 쓸 때의 제 느낌을 담아서 한번 네, 저 따라 읽어 여러분에게 뭐 집에 가서 따라 읽어 볼게요. 한번 가이드를 해주시면. 예, 예. 은는 이가 정끝별 당신은 당신 뒤에 이 가를 붙이기 좋아하고 나는 내 뒤에 은는을 붙이기 좋아한다. 당신은 내 가 하며 힘을 빼 한 발 물러서고 나는 나는 하며 힘을 넣어 한 발 앞선다. 강이 하면서 강을 따라 출렁출렁 달려가고 강은 하면서 달려가는 강을 불러세우듯 구름이나 바람에게도 그러하고 산이 하면서 산을 풀어놓고 산은 하면서 산을 주저앉히듯 꽃과 나무와 꿈과 마음에게도 그러하다. 당신은 사랑이 하면서 바람에 말을 걸고 나는 사랑은 하면서 바람을 가둔다. 안 보면서 보는 당신은 이 가로 세상과 놀고 보면서 안 보는 나는 은눈으로 세상을 잰다. 당신의 혀끝은 멀리 달아나려는 원심력이고 내 혀끝은 가까이 닿으려는 구심력이다. 그러니 입술이여 두 혀를 섞어다오. 비문의 사랑을 완성해다오. 이렇게 읽는 거구나. 아니 이 시에서도 보면 네. 저는 조사를 은는을 정말 많이 써요. 네. 이 가로 하면은 어쩐지 막 너무 낯설어요. 근데 저는 을르를 많이 써요. 저는 그다 되게 일정하죠. 을르를. 목적화 네. 대상화 시키는군요. 네, 공격적으로. 저는 늘 나는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못멋은 이렇게 하면은 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친절하게.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네. 그것만 책임져도 될 것 같은. 사실은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이렇게 움츠려드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여자들이 은는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전 남성에 가까운 공격적. 중성이에요. 중성. 을르는. 아, 제가 남자들이 네. 내가 네. 뭐뭐가 뭐뭐시 이렇게 남자들이 이가를 많이 쓰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아, 그렇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한정시키는 화법이 익숙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느리게 이 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네 이렇게. 이가와 그러니까 저는 은는의 말이 사용법을. 빨라가지고 말을 느리게 또박또박 하는 훈련을 네. 시집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면 네. 이게 화술학원 안 다녀도 이게 고쳐질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시에서의 어떤 뭉클하고 이런 얘기들 좀 하다가 제가 너무 가볍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지만 아무튼 되게 따뜻하고 이 겨울에 정말 한 번쯤은 이렇게 주변도 둘러보면서 읽을 만한 정말 좋은 시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한 해가 또 이렇게 뭐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지 또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갈수록 양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목이 좋은데요. 전 제목이라고 제목으로 봅니까?
양양은 네. 저기 속초 옆에 있는 지명인데 아니 근데 뭔가 의기양양의 느낌도 나고. 아니에요. 반대예요. 갈수록 아. 양양은 이렇게 네. 첩첩산주 네. 아, 나도 뭐 천상가상 뭐 화불단행 이런 점입가병 뭐 이럴 때 아. 쓰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제가 무식해가지고. 네. 뭐 의기양양도 있네요. 근데 내년이 양양이잖아요. 네. 양띠잖아요. 네. 을미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힘들 거예요. 갈수록 양양일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띠가 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도 내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갈수록 양양일 텐데 한자로 갑자기 미미로 바꿔서 미미해지는 네. 조금 힘든 상황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네. 그런 한 해. 그리고 뭔가를 계획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큰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단지 이렇게 잘 유지하고 크게 나쁜 일 안 생기고 나쁜 일 생겨도 잘 견뎌내고 버텨내는 미미하게 만드는 뭐 그런 뭐 크게 다른 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네.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고. 그럼요. 네. 예. 잘 지내시고 또 시에서의 또 5고비를 넘으셨으니까 예. 6고비를 향하셔서의 첫 발을 또 예. 1월 달부터 잘 디디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예. 돌아가세요. 여러분들도 갈수록 양양해서 미미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문화예술계의 숨은 보석 같은 게스트가 등장하는 바로 그 코너. 사랑방의 꿈단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시기획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을 모셨는데요. 김희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시기획자라는 직업 마음에 드세요? 아, 제 설명이? 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전시기획자라고 하는 직업은 뭐뭐뭐를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전시 기획자라는 직업은 이제 전시가 크게 네네. 산업 전시하고 미술 전시로 나뉘거든요. 네네. 네, 기획자라고 제가 지칭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발표하는 그런 전시 이외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산업 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산업재하고 뭐 소비재 이렇게 나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 전시 쪽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저희가 가져오는 작품을 가져와서 일반 관객들에게 티켓팅을 하는 그런 형태를 기획 전시라고 보통 지칭을 하죠. 그러면은 희철 씨는 어디 소속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전시 기획사라고 하는 네, 그런 조직인데 보통 이제 주최, 주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꼭 이렇게 티켓에도 이렇게 후원도 그렇죠. 써 있고 막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 보면 주최사나 주관사에 포함이 돼 있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한 이제 미술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제 반대대로 이렇게 뭐 매니지먼트 같은 데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큐레이터도 예. 기획 전시 쪽에는 보통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많이들 오시고요. 네네.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기획 전시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대형자가 보통 많이 네네. 붙죠. 구분하기 위해서. 네. 그럼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전시는 제가 2002년 되게 오래되셨다. 네, 그때부터 제가 산업 전시부터 쭉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뭐 다른 기업 문화 마케팅 정도 갔다가 최근에 다시 기획 전시로 다시 첫 턴을 전시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정신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전시였어요? 첫 전시는? IMBC 전문대학 박람회라는 산업 전시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입시 정보를 주는 그런 전시였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막내로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이 일했죠, 진짜. 2002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죠. 네. 가장 최근에 하신 전시는요? 가장 최근에 한 전시요? 네. 가장 최근에 한 전시는 2008년도. 꽤 됐네요. 네, 꽤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간에 2008년부터 문화 기업들 문화 마케팅 쪽에 있다가 다시 이제 턴을 해서 온 거라
그때 사회사본가 그리스도교회 기원전이라고요. 예. 약간 종교색이 아주 짙은 그런. 말만 들어도.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럼 전공이 이쪽 분야를 하신 거예요? 저는 멀티미디어 전공이었고요. 네. 관심이 좀 있으셨던 네네.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좀 전시라고 하는 것이 좀 유행도 좀 타고 네네. 좀 유명한 사람 위주로 편향된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시 기획자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네. 좀 나와줘야 저희가 볼거리가 일단 또 풍요로워질 그렇죠. 네네.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또 좋은 전시를 또 하나 준비하고 계셔서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올해 12월 달에요. 예. 12월 23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네네. 저희가 오픈을 하는데 블라드미르 쿠시라고요. 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네네. 좀 뭐라 그럴까? 초현실주의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자신은 뭐 메타포일리컬 리얼리즘 작가라고 불러달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인상파 전시보다는 뭐 그런 좀 쉽고 네네. 네, 그리고 뭐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어린애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네, 그림들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네. 네. 그 블라디미르 쿠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직접 기획을 하셔서 네. 이걸 꼭 전시해야겠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 화가잖아요, 비교적. 네, 65년생으로 제가 살아 계시고요. 네, 이번에 65년생이니까 네. 젊잖아요. 네, 한국에 오십니다. 이번 전시 네네. 때문에요. 이 전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5일 이때까지 네. 되게 길게 전시가 되는 걸로 네. 아는데 그 전시를 보러 가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거랄까? 좀 알고 가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 전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근데 좀 쉽게 볼 수 한국에서의 있는. 초현실주의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 그림 스타일 자체가 네네. 어떤 상징성이나 은유적인 그런 동화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오시면 전시장에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들이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또 직접 쓰셨나요? 제가 쓰진 않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전시장에 가면 이렇게 글이 이렇게 네네.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 글이 어쩔 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좀 비틀어놨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잘 쓰여지면은 좀 이해가 쉬울 텐데 더 모르겠는 글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보통 그런 걸들은 이제 큐레이터 분들이 쓰시는데 네. 뭐 미학사적인 거나 용어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 감수를 다 받고 네, 틀리면 네. 안 되는 그런 강박이 좀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문학인과 함께 저희가 좀 요청을 해가지고 문학인이요? 네 큐레이터하고 그다음에 그 시인이 쓴 그런 텍스트를 두 개를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보여줄 예정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네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좀 시도를 하는 건데 네네. 물론 작은 갤러리에서는 많이 시도는 하셨겠죠. 근데 아주 작게. 네네. 네. 근데 대형 기획전에서는 아마 처음 진행하는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런 뭐 쭉 인연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일로서는 음. 김경주 시인에게 네. 저희가 이번에 이 텍스트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럼 그림도 먼저 보여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21점의 마스터픽스 저희가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선정한 21점에 대한 그런 설명 텍스트를 네, 김경주 시인이 자신이 느끼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서 일반 관객에게 보여주고요. 또 나머지 또 그에 또 맞게 균형 있게 큐레이터가 또 다른 또 작품들도 한 20점 이상을 또 쓰고. 그러니까 비문학인과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문학인과 네. 뭐 문학하는 사람 또 네. 비미술인과 그렇죠. 미술인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총 몇 점이나 전시가 될 예정이에요? 작품 수로는 한 170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규모긴 하죠. 근데 거기 이제 스컬랩처도 있고요. 이제 조각 같은 것도 있고 주얼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첫 전시. 네, 첫 전시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돼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많이 네네. 여쭤봤던 것 같아요. 꼭 보러 갈게요. 네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의 제가 얼굴 표정을 이렇게 봤잖아요. 네. 완전 애기 얼굴인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드는데 네네. 사실 기획 전시라는 것이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기획 전시요? 네, 그러니까 기획 전시자라는 직함이 외국에도 좀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전시 기획자는 많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좀 나타나는 기획 전시의 유형이 좀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 네네. 유형이. 네. 그게 뭐냐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기획 전시는 이제 미술관 대 미술관이나 박물관 대 박물관이 소장 작품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면서 하거나. 네. 네. 그래서 뭐 작품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재들 교류를 하는 형태에서 이제 보통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비용 자체가 왜냐하면 제일 비싼 게 롬피거든요. 아. 대여료 그리고 네네. 보험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낮출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미술관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좋은 그쵸. 작품들 계속 볼 수 있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전시 기획사가 이제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기획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컨택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런 모든 딜을 다 1년에서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아. 네, 그래서 그쪽 전시 일정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네네. 한국에 이제 들어올 때 항상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너희들은 뭐 언론인이야? 아. 그럼 미술관이야? 네네. 박물관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컨택을 하지라는 그런 이제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예술가들은 네네 그쪽 해외 이제 에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한국과 많이 일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그렇죠. 예. 뭐 이제 에이전트들이 보통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획사들은 이제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기획도 해야 되고 펀딩도 해야 되고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수익이 나면 좋지만은 수익이 안 났을 때 네. 네, 그 데미지를 또 다 떠안는 아. 네,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왜 한국만의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이렇게 생길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아, 저는 꼭 다른 나라들은 그냥 네. 괜찮은데 꼭 우리나라만의 문화들이 생기는 데가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아이돌 이런 문화에서도 그렇죠. 보면 기획사들이 가지는 되게 독특한 이상한 한국만의 시장 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예산이거든요. 네네. 문화예술 돈 쪽에 문제죠. 그렇죠. 네. 뭐 시립미술관이나 그래서 국립박물관이나 이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을 관련된 예산을 장려를 하거나 뭐 그런 쪽 일을 많이 하라라고 국가에서 장려를 하면 당연히 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겠죠. 네. 하지만 현실성으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게 말씀하셔서 그런 거지만 국가가 예술을 모르죠. 네? 예술을 모르니까 벌어지는 우리는 예술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즐겁으시죠. 네, 아주 즐겁죠. 네. 그리고 막 앞으로도 막 보여주고 싶은 전시가 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죠. 네. 혹시 좋아하는 네, 화가나 네네. 뭐 이렇게 아트 하시는 분 누구 좋아하세요 혹시? 아, 이게 되게 우매한 질문임을 아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명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그렇죠. 막 생기잖아요. 네네. 네. 사실 좀 일반적인데요. 네. 뭐 어려운 작가는 아니고 네. 제가 그 잭슨 폴락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느누아르를 네. 되게 좋아하는데 아. 사실 제가 한 2000 그때가 5년쯤 됐을 겁니다. 2005년에 시립미술관에서 모네 전시를 봤었는데 네. 그때 수련 작품을 직접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랑은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제가 기획 전시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그 미술 전시의 매력인데 네. 네. 현장 가가지고 그 작품을 직접 봤을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은 정말 그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아. 그때 이제 모네의 열렬한 팬이 됐죠, 제가. 아. 정말 아름답다라는 걸 그때 느꼈죠. 이 그림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혹은 이 전시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해외를 이렇게 직접 나가시거나 했던 경우도 혹시 있으세요? 혹은 뭐 해외에 갈 일이 있을 때 꼭 미술관을 들르신다거나. 그렇죠.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 하는데 2008년도 네. 때는 이스라엘하고 오. 네, 유물을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 돼가지고 한 2년 정도 그 출장을 많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유물전 한 번 하려고 2년 네네. 동안 출장을 다녀야 네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뭐 이스라엘이 되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안이 정말 살벌합니다. 못 가. 근데 별로 갈 마음 네. 안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네, 그래서 뭔가 좀 그 보안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 일상에서 다 총을 다 들고 다니시고 군인이 다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갔을 때 뭐랄까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 뭐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부부인 것 같은데 손을 꼭 잡고 보시고 어린애들은 선생님 설명을 귀 쫑긋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어떤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더라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평일에도. 네, 평일에도.
정말 부럽더라고요. 보면서 또 유대인들 또 토론 문화가 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되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항상 토론하고 선생님과 질문 던지고 받고 자잘자잘자잘 거리는 모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박물관 지어놓고 정말 뭐랄까 가끔 단체 관람 갈 때 빼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뭐 그렇잖아요. 소풍 갈 때나 가끔 가고요. 뭐 근데 그런 게 좀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아니 제가 한번 어떤 화가 전시를 간 적이 있는데 네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어떤 기획하시는 선생님이 네네. 그 화가한테 계속 너 이거 왜 그렸니? 이거는 뭐냐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네. 이 화가가 설명을 애기였긴 했지만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고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쭈뼛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문화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시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보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기가 나서서 이게 뭔가 그런 문화가 조금 토론 문화가 이제 화가들도 나서서 하는 문화가 좀 전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을 못하는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건 뭐 잘못하는 얘기가 아닌데.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이제 평론가 분들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그림을 보고 일반인들이 그런 그 작가의 내면을 이해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론가 분들이 그런 어떤 미술사적인 부분이나 그 작가의 내면이나 아니면 그 사조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알기 쉽게 많이 표현을 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역할들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림을 그린 작가들이 꼭 자신의 그림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저도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저는 너 이거 왜 썼어? 라고 하면 그래도 나 이래서 썼어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하고 이게 말하는 것 자체를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질문을 들었나? 그러니까 미술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조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아트를 잘 모른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맥락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건방진 말을 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면 전시관에 저도 외국에 나가면 꼭 미술관은 들러오려고 하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벨라스케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 고야를 보러 갔는데 벨라스케스 앞에서 제가 발을 멈추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웠던 그림인데 설명이 학교에서 배웠던 설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뭔가 말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데 거기에 있었던 애기들은 부모랑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미술관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 지어놓고 정말 평일날 파리만 날리는 그런 데서 보면 썰렁하거든요. 단체 관람 와서 그런 걸 보면 조금 앞으로도 기획 전시자로서 하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어려운 한국의 문화. 보통 제가 아까 뭐 좋아하는 화가분도 되게 우문이었지만 여쭤봤지만 네. 보통 이거는 여기서 해야겠다. 요 전시는 가져와야겠다라는 어떤 전시 컨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거 갖고 와야겠다. 아까 이스라엘 뭐 2년 정도 걸리셔서 다녔다는 네네. 얘기도 해주셨는데 보통 어떤 데서 영감을 좀 얻으시는 편인 것 같으세요? 직접 그림을 그리시거나 그러셨던 적도 있으세요? 취미로 그냥 장난으로도 많이 그려보긴 컬렉트 하죠. 많이 하세요 혹시? 몇 점 없습니다. 있긴 한데 몇 점은 없고요. 고르시는 것마다 열나 비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영감은 그냥 서치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모르는 작가들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그림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기획전시다 보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저희가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왜요? 의미가 있으셔서 그 모네의 충격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주고 그렇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건 정말 대가는 정말 대가구나라는 네. 걸 이제 느꼈던 그런 계기였고 평상시에는 사실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인터넷을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보려고 하고 다른 전시도 많이 이제 보는 편인데 한국에서 이제 몇몇 친하게 좀 지내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대화 속에서 많은 영감을 실제로 얻습니다. 예술가들의 대화에서 네네. 뭐 그들이 맥주 가장 한잔 첨단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들의 작품 활동이나 이런 갤러리전을 하면 그룹전이든 개인전 하면 꼭 찾아가서 보려고 하고, 네. 요새 약간 그들은 다 겹치거나 그런 편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어떤
화가들이 서로 요새 뭐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네네. 아, 이 사람 너무 괜찮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겹치는 편이에요? 아니면 다 제각각인 편이에요? 제가 볼 땐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진짜로 잘 캐치하는 게 능력이시겠구나. 아, 근데 한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제가 기획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입에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 작가들도 좀 있지 그렇죠. 않나요? 아주 훌륭한 작가들, 제가 몰랐던 작가들 네.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얼른 적어놨다가 리서치를 네. 하죠. 아, 이렇게 훌륭한 작가를 내가 몰랐구나. 아, 근데 그럼- 한국 작가는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네. 네, 이렇게 크게 형성이 안 되는 게 현실이죠. 또 그리고 화가들마다 전속이 좀 있는 것도 영향을 좀 받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실제로 기획전이라고 하면 보통 유료 관람객들 10만 이상씩 보거든요. 이제 문화예술 쪽이 많이 이제 죽어가지고 네. 뭐 책도 잘 안 사지만 정말 안 사죠. 네. 그 티켓팅을 하는 빈도도 상당히 좀 낮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 편중이 된 게 뭐냐면 특히 애 있는 집들은 엄마 아빠가 문화생활을 포기를 하고 어린이들한테 쓰죠. 이제 뭐 체험전이나 이쪽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시장이 이제 축소가 돼가는 상황이고. 애 없으면 안 돼요. 네. 출판도. 어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어린이 체험전이나 어린이 전시 관심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30만 이상씩 왔었어요. 가장 기획전. 사람이 많이 들었던 전시가 네. 직접 이제 희철 씨가 했던 것 중에서 어떤 전시는 정말 사람이 많았던 전시가 있었어요, 혹시? 아, 사회사본과 그리스도의 기원전이 정말 많았죠. 종교에 네, 종교 전시였는데 사실 최종적으로 저는 종교의 색으로 그거를 포장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관련된 전시회인데 그런 걸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책을 쓰시니까 마찬가지로 뭐 포지셔닝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뭐 포기하고 뭐 자기 책이 어디 놓을 것인가에 대한 그쵸. 고민을 하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죠. 저희도 그것처럼 어떻게 포장을 하기보다는 그 진실성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차라리 표현을 했던 건데 물론 일반 관객들 중에 이 전시를 보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제가 과감히 포기한 거죠. 근데 그 전시가 가장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 온 거예요, 그게? 한 36만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6개월이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은 엄두를 못 낼. 그렇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금. 뭐 그 정도는 왔었는데요. 요즘에 한 10만, 20만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네. 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네. 책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의 영향 아래에 있겠죠. 네네. 전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전시가 뭐 예고가 되면 이미 뭐 그림이고 뭐고 다 오픈이 되고 화면으로 본 게 다 보고 온 것처럼 되니까 그렇죠. 뭔가 돌파구가 없을까요? 아, 돌파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하는 방법 있잖아요. 홍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방식이 네. 있거든요. 그걸 좀 많이 깨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기본 오랫동안 정해져 그렇죠. 왔던.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전시 같은 경우는 주최사를 선정을 할 때 그 미디어 뭐 아시겠지만 뭐 다른 회사가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MBC나 SBS나 KBS나 뭐 그런 방송사들이나 아니면 동아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그런 언론사들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주체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지불을 하고 사실 그 주체 주관사를 이제 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뭐 언론의 힘을 빌려서 뭐 보도가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고 아직도 그게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는 뭐 주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담시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 뭐 주체가 누구냐. 네. 예전에는 그냥 명의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의미 없이 그냥 빌려서 쓰는 형태였는데 그렇게는 아마 앞으로는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대 얻어 맞아야 그렇죠. 정신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적으로 쭉 했던 어떤 홍보 마케팅 방식을 많이 깨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뭐 노하우일 수도 있고 말이 길어지니까 또 듣는 분들은 재미 없으실 거예요. 네. 아니에요. 왜요? 전반적으로 그런 전시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드니까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가장 이 일을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행복하시다는 얘기는 제가 얼굴을 보고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이 직업을 진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이 일을 택한 건 좀 잘한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쾌감 같은 거 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 언제 이렇게 사람 많이 들었을 때 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획 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보험료부터 론피 그 작품이 매겨져 있는 가격. 네,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빌려오는 임대료 그리고 보험료, 운송도 일반 운송을 하지 않고 다 특수 운송을 하거든요. 미술품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차량도 뭐 무반동 차량이라 그래가지고 미술품 뭐 액자를 실었을 때 이렇게 이격이 없거나 손상이 전혀 안 가게 뭐 몇백 년 된 그림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전시품을 딱 풀어서 전시장에 놓았을 때 네, 그 작품이 인테리어랑 어울려서 아우라가 딱 뿜어져 나올 때 그 쾌감은 정말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상상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근데 그렇게 어렵게 포장하고 운송이 돼서 열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왕왕이 있어요. 네, 왕왕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죠. 그래서 전문 업체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섬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데. 네. 사고가 혹시 난 적은 혹시 어떤 사고? 나면 이제 보험에서 보험사 이미 다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험사에서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하고요. 아니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이 만약에 손상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항원항습 돼 있는 공간에서 보통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제가 했던 사회사본 같은 경우는 뭐 1000년 전에 만든 그러니까.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쓰인 뭐 그런 고서이기 때문에 뭐 습기나 열에 되게 민감한 환경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들. 네, 그리고 오래된 뭐 회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원항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해외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컨디션 체크라고 하는데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지만이 그림을 걸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사실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네, 거의 뭐 전시 이거 맞출 때까지 오픈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제가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제 호기심이 불러일으킨 참사라고 생각하시고 저 다음 주에 한 주 더 뵈야 될 것 같아요. 바쁘신 거 아는데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네네. 다시 또 뵙고 얘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폴 오스터가 존경하는 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자신을 제임스 조이스와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조이스는 알면 알수록 쓸 게 많아진다. 나는 알면 알수록 쓸 게 적어진다. 이에 빗대어 오스터가 자신을 표현한 말은 다음과 같다. 나도 말하면 완전히 다른 공식이 나온다. 모르면 모를수록 쓸 게 더 많아진다. DJ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 한 권.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폴 오스터와의 대화, 글쓰기를 말하다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